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느냐. 이걸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연일 김 여사를 직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김 여사를 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언비어라며 여사 라인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는데 오늘 이 이슈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포함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김건희 라인을 직접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 내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로 불리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 7인방을 직격한 겁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 변화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민심에 맞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촉구했던 한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찰 수사 결과를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인 인적 쇄신 문제까지 제기하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내 친한계에선 여사는 대통령과 별개라며 한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고 여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1 아닙니까? 근데 이 여사 때문에 모든 리스크가 생겨나니 제발 여사만큼은 정말 정리를 좀 합시다.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윤한 갈등의 신경전은 다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며 언론을 향해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역시 일제히 엄호에 나섰는데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을 처음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며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없다.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수요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맞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인적 쇄신 발언의 수위를 높이자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불쾌해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한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 불거진 비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거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친윤계도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보수 진영이 분열을 해서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가고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이 보수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 측 참모들을 도곡동 7인회로 일컬으며 7인회가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다음 주 초 독대할 예정인데 양측의 긴장 상태가 최종 독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정권 초기부터 여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역시 대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하며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황모 행정관을 콕 집어서 JTBC에 언급했습니다. 황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대통령과 함께 다녔다는 건데 황 행정관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모 행정관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를 비공식 밀착 수행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황 행정관 앞에선 윤 대통령이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했다며 입이 무거워서 많이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황모 씨 아들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 한 인터넷 언론사 통화 녹취에도 이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동해 황 회장 아들이. 황 행정관 이름은 명태균 씨와 인터뷰에서도 등장합니다. 처음에 한이발을 해갖고 내 앞에 X가 운전하고 내하고 대통령을 뒤에 타갖고.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 상황입니다. 황 행정관이 운전하던 차에서 민감한 현안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문재인도 얘기하고 또 김정인 만나러 갔다 같이 하고. JTBC 윤정주입니다. 여사 라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사 라인은 총 7명으로 전해집니다. 한남동 라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측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비서관 3명, 그리고 선임 행정관 1명, 그리고 행정관 2명, 그리고 전 비서관 1명 이렇게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국정기획이나 홍보 관련해서 라인 쪽에 포진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대선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혹은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사 라인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에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일부 언급하기도 했지만 논란이 있었음에도 자리를 지켰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022년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 인사는 채용이 취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인물들은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황모 행정관인데요. 당시 논란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줄곧 직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 실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최근 논란이 됐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취에서도 이 황모 행정관이 등장합니다. 김 전 행정관이 공기업에라도 취업을 해야 한다면서 황모 행정관에게 이제 잘 보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녹취 파일에서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면서 관련 소식을 황 행정관으로부터 들었고 제일 확실한 소식통이라는 취지로도 말을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강모 행정관의 경우에는 현재 정직 상태인데 곧 대통령실로 복귀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실 주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직 상태라서 출근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복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에 거론하면서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선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정권 초기부터 여권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라인이 한남동 관저보고를 수시로 한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긴 했지만 실체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아서 기사화까지는 되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그것도 여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김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공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이제 그분들이 정무나 공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네, 조금 전 들은 것처럼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한 행동이 있는지 그게 확인된 것도 있습니까? 일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에 일부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인데요. 이 보도가 논란이 됐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등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익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보도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여사 라인이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또 한 전직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47개 정부 부처 대변인단의 군기반장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용산 참모로 거론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오늘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면서 여사 라인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측근들의 권력 남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가 오늘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1년 7월 초 명 씨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명 씨는 오늘 한 언론에 나와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연결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매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시로 통화했다. 대선 이후로 그러면 아니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뜨문 윤 대통령 부부가 먼저 전화를 해왔고 매일 판세 분석과 전략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듣기 위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연결이 된 건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입당하기 전이었어요. 같은 해 7월 초 명 씨를 처음 소개받았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명 씨, 지역 정치권에선 이미 표만 들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경선을 마친 뒤엔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직함이 뭐 필요해요. 내 명태균이가 직함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림자인데 무슨 직함이 있어. 그림자가 명함이 있으면. 명 씨는 자신을 허세 또는 사기꾼으로 표현한 여권 인사들을 되레 비꼬았습니다. 김재원 이야기 하길래 그 사람이 그저 코바나 컨텐츠 가봤겠어요. 아크로비스타 가봤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물 딱 내면 개새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의혹이 불거졌던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해선 내가 마음 먹었으면 안 됐을 것 같으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국민의힘 57만 명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던 논란과 관련해 명 씨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 관련된 사람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의뢰인은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당원 명부 유출이 논란이 되자 사흘 전 사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 연구소는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57만 명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사가 현재 대구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 측근은 JTBC에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었던 A 씨가 미래한국 연구소에 의뢰했다며 A 씨는 홍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데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청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맞다며 다만 명부 유출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JTBC에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사흘 전 대구시청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도 오늘 한 인터뷰에서 문제의 여론조사가 당시 홍 후보 측의 의뢰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명 씨 역시 당원 명부를 홍준표 캠프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JTBC에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시장은 A 씨와 당시 우리 캠프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우리 모르게 사기꾼과 어울렸다고 해 A씨의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당원 유출 여론조사가 논란이 되자 명 씨는 홍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명 씨가 헛소리를 한다며 내가 당원 명부를 흘린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A씨는 JTBC에 수차례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와 주식 매도 문제로 직접 통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6월 1차 주포 이모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위임했던 10억 원이 된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뒤입니다. 이 씨는 이 통화에서 도이치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고 했고, 그러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DB증권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전화해 도이치는 나와 이 씨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통화 시기에도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때까지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확인하고 김 여사가 이 씨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을 쉽게 한 걸 보면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란 걸 알던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한 걸 보면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며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 아예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직접적으로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 씨는 자신이 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나섰던 건지 그 이유도 검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주면 김 여사로부터 수익의 30에서 40%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범행 동기를 밝힌 셈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1차 주포 이모 씨는 2021년 9월 검찰에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된 범행 동기를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주식을 팔아주고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씨는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2010년 1월 이 씨가 김 여사와 서울 강남 매장에서 만났을 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가 수익을 나누는 걸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김 여사가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30에서 40% 수익을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에게는 수익의 일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사람들로부터는 수익을 받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회장이 본인 회사 주식 거래를 두고 수익 일부를 약속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수익 배분에 대해 말한 게 있는지 물었고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저희 보도에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경찰 내사 내용 가운데 이 씨 자필 진술서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10억 원의 신한증권 계좌를 위탁받았고 이 내용처럼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라는 이 두 가지는 이 주가 조작의 핵심 전제로도 꼽힙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겹친다면 주가 조작 상황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검찰 역시도 이 김 여사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의심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을 한번 좀 보셔야겠는데요. 네. 이 2010년 3월 계좌 내역입니다. 이 1차 주포 이모 씨의 차명 계좌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로 4,700만 원이 보내집니다. 네. 이 돈이 김 여사가 손실을 본 것과 같은 액수라는 건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 거고요. 네. 이 수익 약정에 대해선 이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권 전 회장이 김 여사가 있는 이 자리에서 30%에서 40%를 준다고 했다면서 이 김 여사가 이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수익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은 주식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볼 때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정이 있었다면 시세 조정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이 씨에게 했지만 이 씨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게. 이 김 여사 측이 1차 주포 이 씨와 연락을 끊었다던 시점에 직접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거죠. 해명과는 좀 다르게. 맞습니다. 이 해명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2010년 5월 이후에는 이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처럼 이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에 이런 통화를 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이 씨가 주식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냐,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했더니 김 여사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게. 저희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런 검찰 진술과 자료들,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확보한 거다. 그런데 기소를 못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반론이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수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021년 12월이죠. 이때 김 여사가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요, 검찰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김 여사가 입장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22년 1월 달이죠. 이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시에 대선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소환이나 이제 사건 처분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대선으로 이 윤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사의 진척이 전혀 없다가 올해 7월에서야 김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최종 결론 지켜보도록 하죠.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하고 실제 석 달 동안 군 생활을 한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병사 월급을 나눠 받고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조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5주간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은 조 씨는 이등병 계급을 달고 약 2달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 모 씨를 대신해 군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 교육대에 갔는데 훈련병들을 인도하는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 곤란을 겪어온 조 씨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최 씨와 대리 입영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각은 원래 입대했어야 할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가 입대한 뒤 받은 입영 월급은 64만 원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공범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원래 입대했어야 할 최 씨에게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로 벌어진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과정에서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험생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몰래 찍은 사진까지 퍼졌는데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논술 시험 친 거 인증하려고 찍었는데 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오늘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논술 답안지와 문제지 위에 수험표, 주민등록증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서울시 신촌동, 촬영한 시간은 토요일 오후 12시 59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논술 시험 직전에 촬영된 겁니다. 시험지 사진은 안 찍었는데 그냥 찍을 걸 그랬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데도 제지 안 했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지와 연습지 등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하루 만인 어젯밤 11시쯤 휴대전화를 미리 꺼서 가방에 넣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미리 유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엔 시험지를 받고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해명은 무색해진 겁니다. 그 파본 확인과 매수 확인 때문에 문제지를 읽게 되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풀이를 검색하거나 챗GPT를 통해서 답안을 도출하거나 이런 방식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대학 측은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지와 연습지 사진을 찍어서 올린 지원자는 특정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또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나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이 오래된 대학 기숙사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내부는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2년 전 서울대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학생 130여 명이 대피하고 1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만큼 화재 예방이 중요한데 서울대 기숙사 27개 동 가운데 12개 동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설치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명이 머무는 기숙사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 훈련을 매 학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국립대 기숙사입니다. 학생 280명이 살고 있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곳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방인데요. 천장을 살펴보면 열 감지기는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엔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이후 4층 이상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요즘에 화재 사건도 많고 스프링클러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느낄 텐데. 두 학교뿐 아니라 전국 국립대 기숙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45.7%,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의무 대상이 아닌 기숙사인데 이 중 약 98%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26년까지는 완비가 되게끔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교 기숙사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한시라도 빨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JTBC 이희령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차량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우회전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한민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걸어갑니다. 레미콘 차량 한 대가 바로 옆 차도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잠시 서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돌려 차가 멈춘 걸 확인하고 걸어갑니다. 그때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남자아이를 치고 맙니다. 30대 50으로 나눠져.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 뒤에야 멈춰섭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애가 어떻게 됐을까봐 경적을 울려가지고 그 레미콘 차가 멈추고 레미콘 기사가 나와가지고 살피는 거 봤거든요. 남자아이는 발등이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약 150m가량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근처에 공사장과 정비소가 있어 큰 차가 많이 다닙니다. 덤프 트럭이랑 이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레미콘 차량을 몬 5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도로를 끊기 위해 폭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주 요새화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시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에 가림막을 세우고 작업하는 동향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선언한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빠르면 오늘도 가능한 상태이고 군이 선조치 후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젯밤 한국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전방 부대들이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요단을 13일 스무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이런 가운데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침투 무인기를 놓고선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막말과 함께 대한민국 군부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평양까지 무리하게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과 관련해 민간에서 고정익 무인기를 구하기도 어렵고 전단 살포 기술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북한 내부에 반정권 단체가 감행했다거나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우리 군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인기를 누가 띄웠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강화나 파주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귀신 소리 같은 대남 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세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동물 울음과 함께 사이렌 등을 섞은 듯한 소음,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입니다. 귀신 소리 그냥 끽끽대고 이건 노래도 아니고 사람이 정 혼을 빼놔죠. 북한과 불과 2km 떨어진 이곳에선 벌써 석 달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마을 회관 앞엔 아예 상담버스가 서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타다가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맨눈으로도 북한 확성기가 또렷이 보이는 파주.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소리에 비슷해. 일상은 공포가 됐고 관광객도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근데 저도 밤에 여기 불 다 꺼지면 퇴근할 때 무섭긴 해요. 혼자 있으면. 오물풍선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옵니다. 여기도 떨어졌었어. 여기도 떨어지고.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대북 전단이 넘어오는 걸 막는다며 경기도 연천 지역에 고사포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악화되는 강대강 대치 속에 매일을 살아야 하는 주민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자,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 중에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들이 나왔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건데 이런 발언들입니다. 자, 김광동 진실화의 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설 여전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문수 장관도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지금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 네. 이 중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광동 진실과화의 위원장, 이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김광동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공직을 맡은 뒤에도 여러 차례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와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자, 마침 지난주였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작품의 소설인 소년이 온다의 역사적 배경이 5.18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 여전히 김 위원장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이 개입... 계속해서 자기 입장 굽히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3명 모두가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3명 모두가 본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되니까 5.18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은요. 네.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되돌아갔죠. 자, 박지양 이사장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 수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시는? 아니 뻔뻔한 건 아니에요.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마저 박 위원장은 좀 말씀을 가려하시라라고 지적을 네.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국민을 낮춰 말하는 듯한 발언을 국감장에서까지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AI 아니지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네. 자, AI 대표적인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AI를 탑재한 대표적인 게 바로 챗 GPT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국정감사 기간에 챗 GPT가 단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재위에서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야당 의원이 자, 챗 GPT에게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동결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면서 자, 금리 결정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필요한 게 맞느냐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종 결론 금리 동결을 공고한다. 11월 달에. 이거 얼마나 챗 GPT가 훌륭합니까? 예? 1년에 35,000원. 금통위원님들 연간 보수액 35억. 저는 챗 GPT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창용 총재 웃는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이창조가 그러니까 AI 믿을 수 없다, AI 아니지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본인도 이미 지난달에 챗 GPT에게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동결하겠다라고 같은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지난주에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챗 GPT가 틀렸다. 바꿔 얘기하면 금통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챗GPT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10월 것도 저도 챗GPT를 써보기 때문에 저도 시험하거든요. 아, 이창용 총재도 챗 GPT에 물어본다는 건가요? 예,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는 과거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관리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을 창살 안에 가둔 탓에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렸던 우리에겐 아픈 역사 중 하나인데 이곳의 철거 문제를 놓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집게를 단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숲을 헤집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공사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자, 이거 들어놓아. 들어놓아. 이거 공사 허가증 내놓으세요. 이거 공원. 사람들의 반발에 중장비는 3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새벽 기습 철거를 시도한 중장비가 훑고 간 흔적입니다. 보도블록이 깨져 있고 나무가 무참히 짓밟혀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허물려 하고 시민단체는 지키려 하는 것. 30년 가까이 방치된 미군 위안부 성병관리소 건물입니다. 70년대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허용하고 여성들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페니실린 맞았던 것 같아. 여기서. 성병에 걸리면 여기 데려와 가두고 독한 주사를 맞췄습니다. 창문 보고
여기가 어딘가. 그 완전 몽키 아니야? 아, 이제서 몽키하우스라고. 감금을 못 견디고 창문에 매달렸다 뛰어내려 다친 사람도 여럿입니다.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는 현장으로 남겨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면 온천 리조트를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입장차를 좁힐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시민단체는 이 앞을 계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서울시의 한강 수상 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교통 체증이 없어서 빠르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도 안 걸린다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측을 잘못한 탓에 실제로는 1시간이 훌쩍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도입하겠다고 한 한강 수상버스입니다. 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습니다. 배가 적어도 최대 20노트로 가야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보다 시간의 면에서나 편의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런데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배속도가 15.6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좀 더 빠른 배를 만들고 있지만 모두 20노트에 미치지 못합니다. 20노트로 달리는 배를 도입해도 시가 홍보한 54분은 불가능합니다. 람사르 습지인 밤섬을 지날 때는 선박 속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7개나 되는 한강다리 아래를 지날 때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단 적어도 20-30분은 느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이 출퇴근용으로 쓰겠는가?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제2의 유람선이 될 거 아니냐. 시는 이제 와서 한강버스는 소요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며 지옥철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700억 원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오늘 중국이 대만을 전방위로 에워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5달 전 훈련 때보다 턱밑까지 조였는데 양국론과 같은 논리로 독립을 들고 나오면 언제든 대만에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군함은 바다로 향합니다. 육해공군은 물론 로켓군까지 나섭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군사훈련에 나섰다며 오늘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완전히 둘러싼 채 주요 항구를 봉쇄하고 해상과 육상을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양국론을 내세운 대만 총통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民族自由在这块土地上成长茁壮，中华人民共和国无权代表台湾。 중국군은 대만 독립을 도모하는 행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라며 이번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台独与台海和平水火不容，台独势力的挑衅必然会遭到反制。 대만 국방부는 즉각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目前台海不安的根源都是来自于中共的军武霸权以及对台湾的极限施压。 중국이 5개월 전 대규모 포위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대만을 향한 압박을 한층 높여가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몇 달째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전세 낸 자리냐는 불만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공원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위치가 좋은 한강 여의도 제2주차장은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늘 만차입니다. 오늘이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까지 바깥에 한 겹, 두 겹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 직장인과 백화점 손님까지 겹쳐 주차장 수요는 늘 넘칩니다.
많이 불편하긴 하죠. 지금도 이거 되시는데 오래 걸렸나요? 예, 지금 한번 갔다가 이중 주차 해놓고 혹시나 이제 사람들 못 뺄까봐 지금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좁은 주차장 공간 여러 곳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보입니다. 이 차들이 오랫동안 그냥 여기에 계속 사실상 방치가 돼 있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앞 유리창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잔뜩 끼어 있고요. 이런 데도 보면 거미줄이 이렇게 끼어 있죠. 이쪽을 보시면 아예 운전석과 조수석 안쪽에 그냥 짐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이거 뭐 타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 주차장까지 합쳐 약 250대가 주차 가능한 이곳. 취재진이 직접 세어보니 장기 주차로 추정되는 화물차는 총 46대에 이릅니다. 네, 제 주변으로 지금 비슷하게 생긴 화물차 4대가 보이는데요. 안에 뭐가 실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플라스틱 책상과 의자가 보이고 물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타코야끼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 6개 6,000원 가격도 적혀 있는데요. 타코야끼 포장마차 장비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데리야끼, 치즈구이, 닭꼬치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가스레인지입니다. 여기 손잡이도 볼 수가 있고요. 가스 통과 연결된 관도 보이시죠?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사를 할 때는 꺼내서 바퀴로 끌고 가서 장사하는 지점까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문어 이야기라고 적힌 이 포장마차는 문어 꼬치를 파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옆에 보면 역시 뭐 물통도 잔뜩 있고 또 가스레인지 똑같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LP 가스통도 4개가 이렇게 트럭에 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돗자리 대여 장사를 하는 업자가 장기 주차된 트럭 짐칸에서 돗자리를 잔뜩 꺼내 세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많게는 수개월 동안 한 자리에 서 있는 이런 화물차. 취재 결과 여의도 한강공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기업형 한강 노점상 트럭이 상당수였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한강 노점상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정작 서울시 공공주차장이 노점상의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주차장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주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전 주차요금 정산기에 차 번호를 입력해봤습니다. 주차하신 차량 번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수상한 화물차 모두 입차 기록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걸까? 그럼 이거는 주차료는 어떻게? 주차료는 월주차. 월주차. 그럼 조금 싸죠, 월주차는. 월주차 찍은 거야. 하지만 다른 한강 주차장과는 달리 주차 수요가 넘치는 이곳 여의도 제2주차장은 월주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혹시 그 월 정기 주차로 좀 할 수 있나요? 안 됐습니다. 거기는 정기 주차를 안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못하는 월주차를 주차 규정에도 맞지 않는 불법 노점상 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서울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를 만났습니다. 과거 노점상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들어와서 쭉 있다가 추석 무렵에 우리가 주차장 오픈을 해요. 개방을 해요. 그럼 그때 싹 빠져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비공식적인 장기 주차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걷어서 돈을 주면은 내가 그 부분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게 해줄 테니까 딱 대수를 20대만 해라. 더 이상 안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보도 내용을 근거로 출차 요청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이 주차장 이렇게 만차입니다. 빈자리를 찾아서 빙빙 헤매는 그런 차들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민 누구나 규정대로 이용하는 이 한강 주차장. 그런데 특정인들은 마치 전세 낸 듯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밀착카메라 이가혁입니다. 호쾌한 홈런 플레이로 플레이오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팬들의 환호를 부른 건 이 홈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위기에서 팀을 구하는 그림 같은 수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2회 초 까다로운 땅볼 타구를 미끄러지면서 잡아낸 뒤 번쩍 일어나 안타를 지웁니다. LG 베테랑 박동원의 고개를 숙이게 한 삼성 3루수 김영웅의 호수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8대4로 앞선 8회 초 투아웃 1루 상황에 박동원의 강한 타구를 또다시 김영웅이 빙글 돌아 글러브에 담아내 이닝을 끝냅니다. 관중뿐만 아니라 함께 뛰는 동료들이 더 놀랐습니다. 4회 초 삼성 유격수 이재현이 LG 오스틴의 안타성 타구를 백핸드로 잡아낸 장면은 묘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저 순간적으로 와 미친 수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큼지막한 홈런 3방으로 일찍이 승기를 잡은 듯했던 삼성. 유일한 위기도 수비에서 시작됐습니다. 7회 초 투아웃 만루 위기에 삼성 1루수 디아즈가 LG 홍창기의 타구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2점을 내준 겁니다. 약간 집중력을 놓는 순간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가을 야구에선 잘 잡아낸 수비 하나가 홈런 못지않은 공격이 됩니다. 경기 중에 나눈 이야기는 그냥 수비를 좀 더 많이 신경 쓰자. 오늘 예정된 2차전이 비 때문에 내일로 연기되면서 남은 플레이오프 일정도 모두 하루씩 밀렸습니다. 선발 투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성이 원태인을 그대로 내세운 반면 LG는 엔스를 손주영으로 교체했습니다. 뜻밖의 주어진 하루의 휴식이 가을 야구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곧 돌아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덕분에 팬들은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손흥민은 이 허벅지가 불편한 듯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었죠. 결국 햄스트링 부상으로 판명돼 대표팀 경기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3주 가까이 부상 회복에 전념하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걸까요? 그라운드 복귀를 이렇게 직접 예고했습니다. 비록 내일 이라크전에선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번 주말에 소속팀인 토트넘 복귀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잠시 탐색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업어치기로 상대 선수를 눕힙니다. 허미미 선수 단 13초 만에 한판승을 따냈는데요. 상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앞서 밧다리 되치기 한판승에 업어치기 절반과 견누르기 절반을 합친 한판승까지 계속해서 한판승을 이어가더니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전국체전에선 57kg급 금메달을 땄었죠. 이번 대회에서는 6kg을 올려 63kg급을 제패했습니다. 체급은 변해도 실력은 전혀 변함이 없네요. 역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답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전국 곳곳에 촉촉히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mm가량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60mm 정도 예상되고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가량의 큰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에,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구 24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기온이 나날이 오르면서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날씨도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